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의 한동훈입니다. 역사책 읽어드림 그 8번째 시간에 읽어드릴 책은 바로 정동훈 선생님의 신작 황제의 말과 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정동훈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고려시대 외교문서를 전공하셨는데요. 이후 고려에서 조선으로, 중국에서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외교 의례, 상호 인식, 그리고 국제 질서의 변화에 관한 논문들을 여럿 발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조선을 대하는 명나라 황제의 두 얼굴이라는 부제처럼 명나라 전기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입 밖으로 꺼내놓은 말이 어떠한 제도와 경로를 통해 조선으로 전달이 되는지 상세히 규명한 수작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조선과 명이라는 두 나라가 모두 새롭게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막후에서 은밀히 벌어졌던 내밀한 속사정을 파헤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과 명 사이의 외교 현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명나라를 세운 첫 번째 황제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명나라의 태조인 홍무제 주원장이죠. 그런데 이 홍무제는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홍무제 자신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황제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의 인물이었고요. 동시에 중국의 한족 출신이지만 중국의 고유한 국가 운영과 제도의 노하우는 당시 몽골 제국인 원나라의 지배를 겪으면서 상당 부분 소실되거나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홍무제는 중국에 잊혀진 전통을 되살리는 한편 몽골 제국이 남기고 간 유산을 참작하면서 제국의 경영을 그야말로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황제가 된 홍무제는 자신의 의지와 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 전달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두 메시지인 구선입니다. 조선에서 왔거나 또는 조선으로 보내는 사신을 바로 앞에 앉혀두고 직접 입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이죠. 물론 구선은 간편하지만 사신도 사람인데 그 많은 황제의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일종의 녹취록인 선유성지입니다. 그럼에도 황제가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사신을 불러다가 말을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홍무제가 자신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지시를 내리면 신하들이 그 말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조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자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황제 자신이 직접 붓을 들고 조선에 보낼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수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위상이 높은 문서는 조서였는데요. 이것은 황제가 먼저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면 신하들이 작성해서 올린 문서를 황제가 다시 검토하고 결제한 다음 조선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강력한 만큼이나 주는 과정과 받는 절차 모두 번거로웠고 때문에 명과 조선 모두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 방식이었습니다. 조서, 수조, 자문, 선유성지, 구선이라는 이 5가지 경로가 재미있는 점은 각각의 경로마다 황제의 말이 서로 다른 질감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절차와 검토를 거치는 조선은 여러 미사여구와 고전을 동원해 황제의 말이 대단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나타나지만
구선이나 선유 성지에 보이는 황제의 말은 비교적 거칠어서 여러 비속어나 방언, 심지어 굉장히 극적인 막말까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홍무제는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출세한 건달 출신이었죠. 그래서인지 그의 말도 상당히 직설적이고 거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조서에서는 이러한 그의 말들이 거의 모두 생략되거나 감추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무제 이후 명전기의 대표적인 황제인 영락제는 홍무제에 비해 거친 언사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한 인물이었죠. 그래서인지 영락제는 조선에도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심지어 그가 사망하기 2달 전에도 조선에서 온 사신을 불러다가 자신이 입맛이 없으니 조선에서 젓갈을 좀 가져다 와라. 그리고 조선에서 음식 잘하는 여자를 좀 데려와라 라는 요구사항을 구선으로 전달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황제의 개인적인 요구를 조서, 수조, 자문처럼 공식적인 채널로 전달하는 것은 황제의 체면이 조금 상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인지 영락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선유 성지와 구선을 통해 비교적 은밀하게 전달을 하였고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환관이 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선이나 선유 성지는 앞서의 다른 공식적인 채널에 비해 황제의 개인적인 외교 채널로서 체면이나 명분에 의해 좌우되는 공식적인 채널보다 황제 개인의 의지와 말을 더욱 진솔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식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이라는 명나라 황제의 두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명나라 기록이 아닌 조선 쪽의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명나라도 자신들의 실록을 만들었는데요. 명실록의 편찬자들은 이러한 황제의 개인적인 외교 채널을 잘 몰랐거나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작과 은폐, 검열을 꺼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 11년인 1429년 명나라 황제인 선덕제가 조선으로 사신을 보내 사냥개와 사냥매를 바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명실록에는 이때 선덕제가 조선의 사냥개와 사냥매 조공을 면제해 주었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기록이 나오고 있죠. 이듬해 다시 선덕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 사냥개와 사냥매를 요구하고 조선 팔도가 이를 부응하기 위해 발칵 뒤집혔던 것을 생각한다면 명실록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명나라의 신하들이 실록을 편찬하면서 이러한 기록 조작을 했던 이유는 선덕제에 대한 충성과 애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선덕제의 이러한 모습이 그들도 부끄러웠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황제가 사리사욕을 초월한 고귀하고 도덕적인 군주,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기꺼이 덜어주는 너그러운 임금이기를 바라고 기록 속에서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 쪽에서 자신들이 전달받은 황제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측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고자 한 것을 넘어서 그들이 감추고자 한 것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선생님의 책 황제의 말과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역사 연구자가 가져야 할 건강한 의심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로 역사라고 믿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정보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는지, 나아가 그 사람이 왜 이것은 기록하고 저것은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록들을 비교하고 그 사이에 놓인 균열과 긴장을 발견하면 역사는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